오늘 이 재활 헬스케어 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인허가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과연 재활 헬스케어 기기는 의료기기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기기냐 아니면 장애복지기구냐 어디에 속하는 기기냐에 따라 인허가 전략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웰니스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전략을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따라서 허가를 받은 뒤에 시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한 3, 4년 전에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런 워치라든지 이런 곳에서 심박수를 잰다든지 산소 포화도를 재는 이러한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의료기기 기능으로서 하고 있던 것들이 의료기기 승인을 받지 않고 핸드폰 회사나 워치 회사들이 시판해서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헬스장에 가면 사이클을 탈 때 심박수나 이런 기본적인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웰니스 제품,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쓰는 제품으로서 의료기기 범주에서 벗어나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드릴 재활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냐, 웰니스 제품이냐,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형 웰니스 제품들은 예를 들어 이 심박수계 자체는 의료기기일 수도 있고 건강관리 제품일 수도 있지만 이 심박수계를 어떠한 목적으로, 즉 건강관리 목적이냐 의료용 목적이냐를 제조사가 어떻게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즉시 간단하게 KC 인증만 받고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이후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어떠한 분류로 갈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은 과연 이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 제조자는 이 사용 목적을 의료 목적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에 가장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이런 것들을 또는 예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 여기에 또 다른 목적으로 상해 또는 장애,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2번에 해당하는 정의가 재활 헬스케어 기기에 가장 근접한 어떤 의료기기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밑에 있는 두 개의 내용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되고요. 얼마 전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라고 해서 의료기기법 내에서 함께 다루었던 부분이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으로 새롭게 정의가 되었고 이러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는 제품들은 의료기기가 아닌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점에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거의 해당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재활 헬스케어 기기 중 의료기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는 약 4,000개 이상의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 분류와 등급 그리고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 재활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이나 법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 재활 헬스케어 의료기기 헬스케어라는 관점보다는 재활의 어떤 목적을 좀 더 둬서 관련된 품목 분류를 한번 찾아보니 정용용 견인장치라든지 공기주입식 정용용 견인장치 또는 전동식 수동식 정용용 운동장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의료기기의 재활 헬스케어 의료기기 중 의료기기 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1차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 운동성 시험 평가 장치가 있는데요. 재활이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근육의 운동과 관련해서 운동을 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운동을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성 시험 평가 장치도 많이 좀 개발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4건이나 수주받은 제품 중 하나가 환자의 움직임을 카메라로 모니터링해서 그 환자의 근육 움직임 각도
근육의 움직임 범위를 이 소프트웨어가 분석해서 어떠한 운동이 이 환자에게 도움되는지를 모션으로 보여주고 환자는 그 운동을 따라함으로써 근육의 재활이나 관절 운동의 회복 이런 것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의뢰를 받은 건이 4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운동성 시험 평가 장치나 또는 단독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운동성 분석 소프트웨어 이런 의료기기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과연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의료기기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 당연히 다른 요구사항들 뭐 재활 쪽 관련된 고령친화 산업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스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슬라이스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의료기기로 분류가 됐다면 어떠한 의료기기든 그리고 등급과 관련 없이 1등급 제외하고 등급과 관련 없이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를 모두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거의 축약해서 2페이지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제품이 의료기기 분류가 맞는지 아닌지를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판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의료기기의 등급과 품목 분류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봐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의료기기 민원 질의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우리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식약처 민원 질의를 이용하기 번거롭다면 아까 여기 있는 제 정보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기 허가 제품과의 동등 품목 비교입니다. 지금 이 번호가 1번이 아니라 0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술문서, GMP 이거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허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급 분류와 기허가 제품과의 비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허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작용 원리,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시험 규격, 원재료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기허가된 제품과 우리 제품이 이러한 각 항목에 따라서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심사 자료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작용 원리와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용 목적에 관한 비교입니다. 형태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똑같은 의료기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임상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이 되겠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비교할 때 단순히 원리와 목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위에 적용을 하느냐, 어떤 같은 원리를 가진 제품이 무릎에 적용되느냐, 가슴에 얼굴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적응점에 따라서도 임상에 관한 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성능이 과연 기허가 제품과 얼마나 동등하냐에 따라서 임상에 관한 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고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상에 관한 자료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 문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제품으로 실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시험에 관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상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기본 1년 이상의 억대의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하고 우리 제품이 기허가 제품이 있느냐,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몇 등급 어떤 의료기기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방법에 따라서 1등급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술문서 심사, GMP 심사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의료기기 시험검사는 IC 60601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인체에게 직접적인 접촉하지 않는 이런 의료기기나 또는 진단이나 어떤 분석용 의료기기들은 60601 규격이 아니라 61010 규격이 따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에서는 우리 제품이 전기를 쓰는 제품이냐 아니냐, 인체에 접촉하는 제품이냐 아니냐, 인체에 접촉하면 일반 정상 피부에 접촉하느냐, 혈액에 접촉하느냐, 아니면 세포에 접촉할 수 있느냐, 또는 구강 내 점막이나 코 점막에 접촉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분석해서 여기에 있는 시험 항목들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 검사를 위해서는 옆에 있는 기술 문서, 사용 설명서, 라벨, 위험 관리, 사용 적합성, 소프트웨어, 주요 부품 절연 다이어그램, 이러한 자료들이 시험 검사 기간에 제출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일들은 기업들이 대부분 작성하기 어려운 파일은 여기에 있는 세 가지 ISO 14971에 따른 위험관리 파일과 IEC 62366-1에 따른 사용 적합성 파일, 그리고 IEC 62304에 따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파일을 작성하기 가장 어려워하신다라고 보이고 시간도 가장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격에 따른 파일을 모두 만들어서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또는 코라스 지정 국제공인시험기관 또는 ICE에서 지정한 CBTL,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이러한 곳에 시험을 의뢰해서 해당 성적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험검사 기간은 대략 4개월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술문서 심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기술문서 심사는 품목 및 등급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제품이 몇 등급 의료기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1등급은 기술문서 심사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 2등급은 식약처가 지정한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문서 심사기관은 여기 나와 있는 K-시리즈, KTL, KTR, KTC, KCL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도 최근 기술문서 심사 업무를 다시 제기를 했죠. 이런 곳에서 2등급 제품은 심사를 받을 수가 있고 3, 4등급 제품은 모두 다 식약처 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등급과 관련 없이 임상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이거나 UL스퀘어 품목군은 역시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은 2등급은 25일, 식약처에서 심사하는 것들은 이 경우에 따라서 55일이나 7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문서 심사에 따른 제출 자료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기술문서, 그 다음에 1의 여기 있는 해당되는 시험검사 성적서, 그 다음 특이하게 이 세 개의 자료 중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파일만 별도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문서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파일에 대한 요약 정리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 보고서, 여기에 이렇게 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들은 지정되어 있는 틀이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판정한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출 대상이 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시험 검사를 할 때 제출되는 자료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이 3등급이거나 4등급 또는 임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UL스퀘어 품목군일 경우에는 밑에 있는 작용 원리, 사용 목적,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제출 자료에 대한 샘플이라든지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도 역시 식약처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및 인증에 관한 규정을 보시게 되면 그 해설서에 이러한 내용의 샘플들이 모두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작성법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검사와 시험검사가 끝나서 기술문서 심사를 진행하는 이 일정은 일반적인 2등급 의료기기일 경우 이 기기를 한 달로 잡았을 때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해야 될 일은 의료기기 GMP 심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GMP 심사는 1번, 2번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꼭 1번의 과정, 이 품목 분류와 동등 비교를 하시고 나서 1번의 과정을 시작할 때 동시에 시작을 하셔야 최대한 기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P 심사는 ISO 13485 2016년 버전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되고요. 이 심사를 위해서 이 규격에 따른 품질 매뉴얼, 제품 표준서, 그 다음에 제조소 개요 등등
심사를 위한 자료를 심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심사에 관한 자료는 실제적으로 ISO 13485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심사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일부 서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자는 제품 매뉴얼, 제품 표준서, 품질, 절차서, 관련된 양식들 모두 다 시스템에 맞게끔 준비하셔야 되고, 제조 현장에 대한 생산 프로세스, 제조 현장에 대한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ISO 13485 심사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MP 심사는 역시 1등급의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그 다음 2등급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지정한 GMP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 4대 기관이 있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TUV에서 GMP 심사기관에 대한 지정을 받아서 심사 업무를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대 GMP 심사기관이라고 불렀는데요. 현재는 5개의 심사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등급과 4등급은 이 식약처 지정 심사기관 플러스 해당 지방식약청,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지방식약청의 심사원과 함께 합동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간을 보시게 되면 이 13485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심사를 받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돼서 전체적으로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번, 2번의 기간이 약 5개월 소요되고 3번의 기간이 약 5개월 소요되죠. 즉 동시에 시작하면 1, 2, 3번을 모두 다 5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리스크가 있죠. 시험 검사를 진행하면서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기술문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보완이 생기거나, GMP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생기면 그 보완 처리 기간을 역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6에서 7개월 정도면 그래도 모두 다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번 과정까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의료기기 제조 인증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인증 심사는 최초로 의료기기에 대해서 판매 또는 GMP 심사를 받는 업체는 최초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심사와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복합 민원 심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는 25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제조 인증 허가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을 통해서 1, 2등급, 3, 4등급은 식약처를 통해서 처리되는데, 신고의 경우 이 0일이 지금도 최근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 즉시 처리였는데 이 심사 기간이 약 1일 또는 2일 들어가고요. 인증 제품 2등급의 경우 5일, 허가 제품 3, 4등급 제품은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 전체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앞서 기간과 비교했을 때 총괄적으로 약 6, 7개월 또는 7, 8개월 정도가 의료기기 승인 받는 데 들어가는 전체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우리가 어떻게 인증 과정을 진행할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의뢰를 받은 내용이 항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험검사 기관에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문서 심사 기관에도 제출해야 되고, GMP 심사 받을 때도 기술문서를 베이스로 제품 표준서를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중복적인 기술문서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문서 심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기술문서 심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구비해서 과연 제조자가 만든 이 제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전성과 그 다음에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자료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기술문서 심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의 위험 등급이 다소 낮은 2등급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임상 자료라든지 3, 4등급 제품, UL스케어 품목포는 식약처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심사하느냐, 민간에서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자료만 더 추가될 뿐인데요.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식약처에서 심사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등급도 더 높고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식약처 심사원님들께서 조금 더 꼼꼼히 자료를 보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대한 기술문서와 심사 제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술문서를 이루고 있는 세부 구성 항목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와 관련돼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앞서 제가 PPT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일치하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 방법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모양 및 구조, 원재료, 그 다음 시험 규격, 이 부분이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뭐 다른 것은 작성이 쉽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들, 심사를 진행하다 보면 저런 부분에서 뭔가 많이 빠져있고 심사자 요구사항이 항상 많더라라는 경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첨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등하죠. 기여가 제품과 비교한 자료,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있죠. 그 다음 사용 목적,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시험 검사에 관한 자료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임상 시험에 관한 자료, 기원 개발 경위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외국의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거의 다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해당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임상 시험에 관한 자료는 우리 제품이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임상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경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는 사용 방법이 다를 경우 적용되는 케이스예요.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세세하게 사용의 절차가 완전히 동등해야 되느냐,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의료기기를 쓸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용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허가 제품들은 가슴에 밴드를 붙여서 이 밴드의 늘어남과 줄어듦의 방법론으로 밴드를 가슴에 붙여라는 사용 방법이 있는데, 어떤 회사는 비접촉식 레이저나 레이더를 이용해서 가슴에 레이더를 쏴서 움직임의 정도를 반사해서 받는 그런 거라면 사용 방법이 다르겠죠. 그런 케이스는 사용 방법에 대해 외국이 왜 이렇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느냐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 및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모양 및 구조는 작용 원리, 외형, 치수, 특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기재하게 되는데요. 작용 원리는 기본적으로 기허가 제품의 작용 원리와 우리 제품의 작용 원리가 동등해야지만 임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작용 원리가 동등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허가 제품의 작용 원리 내용을 꼭 참조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참조했을 때 작용 원리가 다르다면 다른 동등 제품을 찾아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용 원리가 동등한 제품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임상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용 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외형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의 전면, 측면, 후면, 윗면, 그 다음에 제품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GUI를 구성하고 있는 각 위치별 설명, 이런 것들이 외형에 포함되고요. 치수는 아시다시피 제품의 치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특성입니다. 이 특성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높고, 작성함에 있어서 제품의 설계 개발 자료라든지 개발자의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특성에 보면 작동 원리, 그 다음 전격, 그 다음에 정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형식 및 보호 정도, 그 다음 안전장치, 작동 개통도, 그 다음에 절연도나 어떤 회로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 및 주요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이 특성 부분이고요. 이 특성에서 보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작용 원리가 있죠. 다릅니다. 작동 원리와 작용 원리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작용 원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제품의 임상적 효능 효과를 위해서 어떠한 원리를 이용했느냐를 묻는 거죠. 예를 들어 재활 의료기기 중 앞서 설명드린 정형용 운동장치라면 환자의 근육 재건을 위해서 전기로 구동되는 모터의 회전을 이용해 환자를 운동시킴으로써 그 운동으로 인해 환자의 근육이 재건되거나 좀 더 향상되는 원리다. 이게 작용 원리 관점이고요. 작동 원리는 우리 제품이 그럼 구동되기 위해서 220 전기 전압을 끌어와서 그 전압을 모터에 부여하고, 모터는 몇 RPM, 몇 회전수로 회전하면서 이 회전에 의해서 환자가 운동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적인 특성 또는 기계적인 특성과 관련된 원리를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겠죠.
작용 원리는 임상적 관점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작동 원리는 기기 구동 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기적 전격은 아시다시피 뭐 DC 제품이면 DC 몇 볼트 또는 AC 제품이면 220에 몇 헤르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보호 정도는 뭐 BF형이냐 CF형이냐 B형이냐, 그 다음 1급 기기냐 2급 기기냐 이런 여러 가지 규격 베이스의 분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좀 더 이제 제품의 개발자들하고 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참조할 수 있는 기혀가 된 제품의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혀가 된 제품의 정보 공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제외되어 있는데요. 그럴 경우 다른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성,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기를 쓰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를 쓰는 의료기기의 원재료는 우리 제품이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적 안전 관점에서 중요한 부품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전원 코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원을 온오프하는 AC 스위치들, 그 다음에 AC로 또는 DC로 구동되는 모터들, 그 다음에 전기적 절연을 위해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외장 또는 기기 내부에 있는 SMPS 또는 X캡, Y캡 이런 여러 가지 전기 부품들이 꼭 이 원재료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제품은 도대체 어디까지 원재료를 선정해야 되느냐, 한 개의 전기 제품을 만들어서 BOM을 정리하다 보면 수백 가지 부품이 나오죠. 그 중에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히 없애십시오. 이건 안전과 관련 없다. 다 쳐내고 안전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만, 이 안전 관점은 화재 보호, 전기적 절연, 환자 보호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품들을 사양에 따라서 기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조 방법은 이렇게 멸균 대상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제조원의 제조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외 조건은 뭐 여기 멸균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너무 가득하고 사용 목적은 우리 제품의 임상적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 목적을 기재할 때도 앞서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매우 중요하죠. 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임상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기허가 제품을 참조해서 얘네들과 동등한 사용 목적이 있는 제품을 찾아내서 그 제품과 비교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 사용 방법은 결국 우리 제품을 시간 순서에 맞게끔 사용자가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사용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상세한 조작 방법, 사용 후 어떻게 보관 및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멸균이 있을 경우에는 멸균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고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제품의 조작 방법을 설명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용시 주의사항. 제조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겠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재활 목적의 의료기기라면 환자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 또는 금기사항, 꼭 따라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일반론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때도 기허가 제품, 동등 제품이 기허가 제품이 어떠한 주의사항을 표시했고 이러한 주의사항을 우리 제품, 심사 제품은 얼마나 유사하게 기재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특성들을 모두 반영했느냐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허가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도 역시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기허가 제품과 우리 제품의 어떤 기능적 차이나 어떤 사용 환경적 차이에 의해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역시 추가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러한 사항은 위험 관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방법 및 사용 기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 역시 전기를 쓰는 의료기기라면 저장 방법은 온도, 습도, 대기압 조건에서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사용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 습도, 대기압 기준으로 기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용 기한 같은 경우에는 멸균 대상 의료기기가 아닌 이상엔 대부분 거의 해당이 없고요. 멸균 대상 의료기기는 쉘프 라이프 시험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 기한은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많이 기재가 될 겁니다. 시험 규격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시험 규격은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가 안전과 관련된 시험 규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0601 규격이라든지 전자파 규격이라든지 사용 적합성 규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인체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과 관련된 시험 규격. 물론 여기에는 그 물리화학적 특성과 관련된 용출물 시험에 대한 내용도 역시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성능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 성능에 관한 시험은 제조자가 표방한 우리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을 어떠한 허용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지를 문서화한 거죠. 그래서 성능에 관한 시험은 제조자가 직접 설정한 근거에 따라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능은 기술 문서를 이루는 여러 가지 항목 중 성능 항목에 해당하는 것과 매칭을 시켜야 되고 만약 이 성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 관점의 밸리데이션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는 이 제품이 인상적으로 표방하고자 하는 성능을 모두 다 기재했느냐, GUI에서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정확도를 기재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머릿속에 크게 안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사례, 실제 어떻게 기재됐는지 이걸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UDI 포털.mfts go.kr에 들어가시게 되면 의료기기 중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에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제품의 품목 명칭 또는 어느 회사가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 정보를 파악했다면 업체명을 넣어서 그 제품이 허가된 사항을 리스트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해당 이 품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기술 문서의 구성 요소 12가지 중 보시다시피 약 10개를 항상 열람할 수가 있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 구조, 작용 원리, 외형, 기술 특성 나오는데 이 특성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모두 다 제외하고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원재료, 성능,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저장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원재료도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특성, 원재료, 아예 여기에 없는 시험 규격, 매우 중요한 그런 것들은 일단 다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건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머지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등 비교를 할 때 작용 원리, 사용 목적 다 볼 수 있죠. 이것들을 보고 얘는 우리와 동등하구나. 얘는 목적은 똑같지만 원리가 좀 다르다.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 목적이 좀 다르다. 이 목적을 비교할 때 적용 부위도 보셔야 된다고 했죠. 얘는 팔꿈치인데 우리는 무릎이거나 이러면 시각적 입장에 따라서 임상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 자료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기술 분석 가이드라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식약처는 민원인들이 많은 정보를 좀 보고 식약처가 심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고 맞는 틀에 부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준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민원인 안내서라고 하는데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법령 자료의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의료기기를 클릭하고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특정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기술 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물론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제품과 동등한 품목은 아니지만 유사 제품에 또는 같은 전기를 쓰는 제품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썼구나, 원재료는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구나, 수많은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만 봐도 비교해가면서 우리 제품의 기술 문서를 전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참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사실 좀 추가적으로 위험 관리와 사용 적합성 내용 두 가지를 좀 더 준비했는데요. 사용 적합성은 뒤에 보니까 다음 또 강의 시간에 전문가님께서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짧게 일사부치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의료기기 60601 시험 검사를 9년 동안 하고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을 지금 9년 차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수많은 규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격은 ISO 14971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규격 중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GMP 관점, 품질관리, 의료기기의 인허가 관점, 해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관점, 모든 관점에 있어서 이 규격을 모르면 절대로 인증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 그러느냐? 품질 경영 시스템 ISO 13485의 2016년 버전에서도 인력, 납품되는 원재료, 우리 제품을 외주 가공 맡기는 외주 가공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해 전부 다 위험 관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 기법을 모르면 위험 관리를 할 수 없겠죠. 60601 규격 전부 다 위험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문가님께서 설명하실 사용 적합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이런 부분 규격에서도 모두 다 위험 관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격은 사실 제조사의 RA 담당자라면 사실 이 프로세스를 완벽히 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완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적용 범위는 우리 제품과 관련된, 또는 우리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과정, 또는 우리 제품을 시판한 이유, 이 전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위의 요인을 찾아내고 추측하고 그것을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험 통제를 해서 그 위험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 위해, 위의 요인, 위의 상황, 위험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엄청 용어 정의가 많습니다. 이 네 개만은 외우셔라. 이 네 개만은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된다 해서 이걸 따로 이렇게 빼냈고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언제나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앞에 임의로 제가 싱크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싱크홀이란 것은 사람이 걸어가다가 빠지게 되면 결국 부상을 입게 되죠. 즉 위해의 원천이 위해 상황입니다. 싱크홀에 빠진다는 것이 위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위해는 사람이 빠졌을 때 운이 좋으면 타박상이나 이렇게 끝나겠지만 운이 나쁘면 두개골 골절, 관통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체적 부상 이런 것들을 위해라고 부릅니다. 위의 상황이 뭐냐? 이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앞을 잘 보고 가면 안 빠지겠죠.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갈 수도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 땅을 보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싱크홀에 빠지게 만드느냐, 빠지지 않게 만드느냐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의 상황이라고 부르고요. 결국 위의 요인이라는 것은 얘가 얼마나 깊으냐, 바닥이 얼마나 딱딱하냐, 여기에 얼마나 위험한 뾰족한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해와 위의 정도와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상황, 위의 요인, 일련의 상황,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이 위험은 무엇을 고려하느냐? 얼마나 심각한 부상이 있을 수 있느냐? 얼마나 일련의 상황과 위의 상황 때문에 자주 이러한 싱크홀에 빠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조합한 것을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위험한 프로세스 전체 내용인데요. 시간상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프로세스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의 RA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